네, 그 한국경제신문 2015년 3월 6일자 신문인데요. 그 일면 헤드라인에 뭐 이런 게 있어요. 디플레 논란 하는 금리 인하 검토. 이게 이제 헤드라인인데 뭐 금리 인하 얘기가 좀 나왔어요. 금리 인하. 예, 그래서 오늘은 그 금리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그 여기 보시면 금리 유가 환율이 있는데 저거는 그 뭐랄까 그 자본주의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예, 다른 말로 이제 시장경제 체제라고도 그러는데 그것을 이루는 3대 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세 가지를 할 건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금리에 대해서 그죠? 금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금리 얘기를. 그거를 이 금리를 부동산, 금융, 산업계, 뭐 기업 포함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가계, 가정 이 네 가지 측면에서 금리를 올렸을 때와 뭐 내렸을 때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요즘 뭐 신문에도 자주 등장하죠. 뭐 저금리 시대다. 그죠? 뭐 저성장 시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저금리,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금리 내리는 거 그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금리 인상 올리는 거는 그거에 그냥 제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그 첫 번째, 자 금리를 인하했을 때 그 부동산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얘기해 볼게요. 부동산 쪽 먼저 첫 번째 부동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그 보이시죠? 예. 전세가 없어요. 전세가. 예. 금리 인하하면은 전세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집 주인들이 그죠? 예전에는 어땠어요? 전세 건물 뭐 몇 천만 원, 몇 억씩 이렇게 받으면 제일 먼저 은행에 달려가서 예금부터 합니다. 왜? 이자 받아 먹으려고. 그걸로 생활하죠. 그래서 한 달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받으면서 그걸로 생활을 하고 했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 은행 금리가 아시겠지만 거의 0%, 빵%, 제로입니다. 제로. 예. 거의 제로기 때문에 그걸로는 생활이 안 돼요. 집주인들이. 그래서 전세를 안 놓고 다 몰라요? 월세를 놔버려요. 월세. 월세 받아먹고 그걸로 생활하는 게 더 나으니까. 그래서 전세가 씨가 말라버리죠. 공급이 줄어버리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세가율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습니다. 예. 전세가율이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강남에 아파트가 있는데 그게 매매가가 10억이야. 근데 돈이 없네? 그래서 집주인한테도 전세를 좀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9억 내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9억 주고 10억짜리 아파트에서 전세로 사느니 차라리 금리도 싸겠다. 1억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사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 심리가. 예, 그래서 전세는 점점 없어져요. 이제. 예, 실제로도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월세 거래량이 폭증을 하죠. 예, 아까 말씀드렸죠. 왜 그런지. 그래서 실제로도요. 제가 좀 깜빡하고 그 신문을 안 갖고 왔는데 한국경제신문 7월 7일자 신문에 보면요. 일면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집값 1위 반포 아파트 월세 거래 첫 전세를 추월하다. 그죠? 월세 거래가 전세 거래를 추월해 버렸대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납니다. 왜 살아날 수밖에 없다? 그거는 자 뒤에 또 말씀드릴 건데 금융계 쪽 할 때 은행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를 자꾸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금리도 많이 내려. 물론 예금 금리에 비해서는 쥐꼬리만큼밖에 안 내리지만 어쨌든 대출 금리도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자가 싸다는 거야. 금리는 이꼬르 이자니까. 이자도 싼데 그럼 이참에 그죠? 대출 받아갖고 집이나 한번 사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거래량이 늘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도 요즘 신문 보시면 부동산이 호황이다, 뭐 청약 그 경쟁률이 뭐 몇백 대 1이다 이런 기사들이 자주 나와요. 그게 다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월세 거래가 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나 지금 월세 나 살고 있어. 그러면은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뭘 어떻게 돼요? 또 죽을 맛이지. 왜 죽을 맛이에요? 집주인들이 월세 70만 원씩 받아먹던 인간들이 이번 달 딱 되니까 갑자기 월세를 올려달래. 계약 끝났다고. 싫어? 그럼 너 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월세를 또 올려달라고 하는 집주인들이 좀 많아지겠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없는 사람만 죽어나는 거죠. 예.
네, 그 다음 두 번째. 자, 금융업 쪽에서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죠? 금리를 내리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은행들 수신금리하고 대출금리를 다 내리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수신금리는 예금금리,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정기 예금을 든다든가, 정기 적금을 든다든가, 뭐, 은행에다 돈을 예금을 하잖아요. 그때 받는 이자가 줄어든다는 거죠. 대출금리, 대출 받을 때 적용하는 그 금리가 또 내려가요. 그 다음에, 은행 수신율이 떨어진다. 왜? 사람들이 은행에다 이제 예금을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왜? 예금 해봐야 메리트가 없어. 옛날만큼 그렇게 메리트가 없어요. 왜? 이자 쥐꼬리만큼밖에 안 주니까. 그러니까 예금을 잘 안 하려고 그래. 그죠? 그러니까 수신율이 떨어지고. 세 번째, 가계 대출이 는다. 그건 왜? 당연하죠 또. 대출금리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돈 빌릴 때 이자 조금만 내면 돼.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일단 빌리고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출이 늘어난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 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0조였는데 거기에 100조가 플러스가 돼갖고 1100조가 늘었답니다. 그래서 1100조가 넘어갔대요 지금. 1100조 돌파. 심각하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위험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위험자산은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주식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주식. 그 다음에 파생상품. 예를 들면 뭐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뭐 예전에 히트 쳤죠. 예. ELS 주가연계증권 ELS라든가 ELD 이런 거 파생상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서 뭉친 돈이 다 글로 몰리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은행에다 맡겨봐야 뭐 이자 쥐꼬리만큼밖에 안 주는데 누가 맡기겠어요? 그걸로는 생활조차도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럴 바엔 차라리 좀 위험이 고위험이라고 그러죠. 리스크가 커도 하이리스크 리스크가 커도 좀 수익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데다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 심리가. 그래서 ELS도 대박을 쳤던 거죠. 그게. 판매량이 급격히 늘어나요. 그래서 그 참고로 삼성증권 아시죠? 삼성증권에서 팝 UMA라는 그 자산관리 상품, 그 금융상품을 그 판매를 했는데요. 이게 2조가 넘게 팔려나갔답니다, 지금. 2조가 넘게. 그러니까 돈 조금 있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가입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뭐야? 내 돈 좀 불려줘 이거죠. 내 돈 좀 불려줘 하고 자기 돈 맡긴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뭐 그 금융관리 상품 또는 뭐 랩 어카운트라고도 하고 뭐 자산 관리형 상품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표현을 해요. 그런 말들도 많이 하는데 이쪽으로 돈이 막 몰리는 거죠. 뭉칫돈들이. 그래서 그 뭐 요거 보시는 분 중에 혹시 그 주식 투자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얼마 전 연초 그러니까 올해 초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계속 내리다 보니까 그 증권주 그죠? 삼성증권이네, 뭐, 유한타 증권이네, 이런 증권주들의 주가가 폭등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지금도 아직 그 랠리가 끝났다고 보지는 않는데, 지금 잠깐 쉬고 있는 중이죠. 숨고르기 하고 있는데, 그럼 증권주가 왜 이렇게 주가가 대폭등이 나왔을까? 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죠? 그래서 코스피가 뭐, 2000 넘어가고, 2100이네, 뭐 이런 일이 막 떠들고 그랬잖아요. 코스닥이 지금 800을 막 눈앞에 바라보고 있고 이러죠. 왜? 돈들이 전부 다 위험자산. 대표적인 게 주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증시로 자금이 급격히 다 유입이 돼버리는 거죠, 지금. 그래서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유동성이 풍부해집니다, 유동성. 무슨 말이냐, 유동성이란 게, 유동성이 풍부해진다. 그 말은 뭐냐,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들이 많다, 이 뜻이에요, 그냥. 풍부하다. 시중에 자금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 돈들이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동성이 풍부해진다. 그럼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시중에 여기서 말하는 그 시중이라는 거는 뭐 대표적으로 기업이라든가 가게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이 자금, 화폐를 공급해주는 그 아주 중요한 기능 역할을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전통적으로 은행들이에요, 은행들. 쉬운 예로다 여러분들 뭐 자주 이용하시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런 상업은행들. 걔네들이 왜 유동성을 공급해요? 그건 이제 유동성 공급자, 보통 영어로는 이제 줄여서 LP 뭐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왜? 대출해주잖아. 그죠? 대출 누가 해줘? 뭐 사나머니? 러시안 캐시? 뭐 걔도 대출하긴 하죠.
근데 그거는 뭐 제2금융권이라고 그래서 그 전체로 봤을 때 일반 이런 제1금융권에 있는 그 은행들, 국민은행 이런 데하고는 좀 그 규모가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좀 작잖아요. 그래서 유동성을 공급하니까 당연히 대출을 많이 해주니까 사람들도 대출을 많이 해가고, 그죠? 왜? 아, 이자가 싸잖아. 금리 내렸잖아. 그죠? 그래서 대출 금리도 떨어지니까 유동성이 풍부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당연히 뭐예요? 가격은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가격인데 유동성이 풍부해진다는 건 뭐야? 돈들이 많이 돌아다닌다며? 그건 공급이에요? 그건 수요예요? 공급이잖아. 공급이 늘어나니까, 그죠? 양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가격은 뭐에 대한 가격? 화폐에 대한 가격, 즉 화폐 가치는 하락,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예요? 연쇄 반응이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뭐가 올라? 물가가 오르죠. 물가 상승. 근데 요거는 좀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이론적으로 전통적으로는 이게 맞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안 맞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조금 이건 안 맞죠. 유동성이 풍부해지긴 풍부해졌는데 화폐 가치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가야 저게 맞는 건데 이게 지금 이쪽이 그렇게 이론만큼 그렇게 뭐랄까 그 낙폭이 커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상승폭도 물가 같은 경우. 그건 왜 그러냐면요. 디플레이션 공포가 있어서 그러죠. 저성장. 이제 성장이 멈췄다. 더 이상 성장이 이제 힘들어진다. 이런 게 사람들이 심리에 다 퍼져 있어. 이게 깔려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대출도 잘 안 해가려고 그러죠. 그죠? 물론 뭐 아까 뭐 제가 1100조 돌파했다고 했는데 그건 주로 이제 주택담보대출이잖아요. 주택담보대출. 집 살려고. 내가 말하는 이 물가 상승에는 이제 소비와 연관이 된 건데 특히 소비를 주로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그래서 소비가 이론처럼 그렇게 잘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최경환 부총리가 그 재작 2013년도부터 계속 양적, 뭐 한국식 양적만 한다고 그랬고 돈을 연락에 풀어대고 있는데 그죠? 재정 적자를 봐가면서 풀고 있죠 지금. 근데 그게 별 효과가 없죠 지금 아직. 그게 왜 그래요? 사람들의 공포 심리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불안하니까 돈을 안 쓰려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은행들이 이건 좀 재밌죠. 은행들이 거액의 정기예금을 수신을 잘 안 하려고 그래. 그죠? 고액. 뭐 우리들처럼 가서 100만 원 이거 좀 맡아주세요. 그런 거 말고 고액을 맡기는 사람들이 주로 누굴까요? 주로 기업들이잖아요. 특히 대기업, 재벌들,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데 거기는 뭐 그 재무제표 같은 거 보시면 다 나와 있는데 단기 금융상품 이런 것도 있고 현금성 자산 이게 이제 주로 뭐냐면 예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기예금. 뭐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그 정도 단위잖아요. 한번 맡기면 워낙 이제 규모가 크니까. 근데 이런 거를 그 예금을 안 받으려고 그래. 왜 그러냐? 왜? 이자 줘야 되잖아. 근데 아무리 그 수신금리가 내렸다고는 하지만 예금금리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워낙 그 예금의 그 전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액수가 크다 보니까 그 이자만 해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지. 비용으로 잡히잖아요. 그거는 은행에서는. 그러니까는 웬만하면 잘 안 맡으려고 그러는데요. 요즘 은행들 추세가. 대신에 뭐만 자꾸 예금 유치하려고 그래요? 만만한 우리 같은 사람들 수시 입출금식 발음이 안 되냐? 수시 입출금식 예금 그죠? 그냥 아무 때나 만기 이런 게 없고 기간이 없고 그냥 아무 때나 찾고 싶을 때 찾아서 쓸 수 있는 거 있잖아. 그런 거는 왜? 그런 거 이자 진짜 쥐꼬리만큼 밖에 안 되잖아. 그리고 뭐 거기다 뭐 그 몇 천만 원, 몇 억씩 그걸 뭐 예금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들은 다 정기예금, 정기적금 들지. 그죠? 그러니까 뭐 그 이자 해봐야 얼마 돼. 그러니까 부담이 없어 은행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만 계속 유치한대요 지금. 영업을 다 그런 쪽으로 한대요 은행들이. 그 다음에요. 자, 금리를 내리면 채권 가격이 올라갑니다. 채권 가격이. 채권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뭐 채권에 뭐 평소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고 실제 뭐 투자를 하시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 주변에 보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채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왜? 뭐 자꾸 얘기하지만 워낙 저금리 시대다 보니까 그래서 채권 투자해볼까 뭐 이런 분들도 제 주위에 있고 그런데 채권이 어렵죠. 근데 일단 채권이 뭔지는 아실 것 같으니까 제가 뭐 채권이 이런 겁니다까지 얘기는 안 할게요. 그건 당연히 아실 테고. 채권 가격이 그럼 왜 올라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금리하고 즉 이자, 즉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채권으로 얘기하면 그 채권 수익률이라고도 그러는데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채권을 샀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 그게 얼마나 되냐. 그게 이제 다른 말로 채권 금리 또는 채권 수익률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똑같은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금리하고요. 채권 수익률하고는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비례. 반대로 움직인다. 그래서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 금리가 내렸으니까 반비례라며 채권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예. 자, 요게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조금만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않을게요. 어차피 지금 뭐 최대한 요약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공식이 하나 나와 있는데 벌써부터 머리 아프죠. 예. 예를 들면 채권이라는 건 다 만기가 있죠. 그죠? 뭐 회사채가 됐건 국채가 됐건 뭐 지방채가 됐건 뭐 공채가 됐건 당연히 만기라는 게 있습니다. 채권이라는 거. 근데 예를 들어 볼게요. 3년 만기에 100만 원짜리 채권이 있다고 칩시다. 예. 근데 무슨 얘기예요? 그거는 내가 지금부터 이 채권을 딱 사갖고 3년 딱 기다리면 3년 후에 원금 100만 원하고 그죠? 이 100만 원은 뭐야? 내가 채권을 그 100만 원 주고 샀잖아. 그죠?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야? 내가 그 사람한테 100만 원을 빌려준 거야. 3년 후에 돌려받기로 약속을 하고 그죠? 그게 채권인데 근데 이자는 안 받을 거예요? 그죠? 내가 뭐 자선사업가인가? 이자를 받아야지. 그러면은 이자 만약에 10% 그래서 3년 딱 기다리면 만기가 돼서 원금 내가 빌려줬던 원금 100만 원하고 거기에 대한 10% 이자에서 총 110만 원을 받게 되어 있는 채권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내가 지금 갑자기 돈이 필요해. 그죠? 돈이 필요해. 돈이 필요해가지고 3년까지 때려 죽여도 난 못 기다리겠어. 내가 빌려줬던 돈 다시 받아야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채권 그 발행한 사람한테 가서 야, 나 3년까지 못 기다려. 당장 돈 내놔.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갖고 있는 채권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면 돼요. 그냥. 팔아버리면 돼요. 채권 시장이 있죠. 근데 파는데 중요한 건 파는데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란 말이 나오는데요. 좀 어렵죠 또. 예. 미래 가치, 즉 뭐야 이거는 3년, 지금으로부터 3년 후는 미래잖아. 그죠? 그럼 미래 맞죠? 미래, 즉 3년 후에 그 시간에 딱 도달했을 때 그때 이 채권의 가치가 얼마냐 이거지, 그 가치. 그 가치가 100만 원이라고 쳤을 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쳤을 때 내가 지금 3년이 안 됐는데 내가 이거 지금 팔아야 돼. 누구한테 팔아야 돼. 그럼 이거 얼마? 가격을 매겨야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걸 얼마로 가격을 매겨야 그게 맞고 합당하냐 이거지. 그죠? 그래서 그건 뭐야? 지금 현재 가치란 말이야. 지금 내가 당장 채권을 팔아야 돼 이거를. 그러니까 미래의 가치를 지금 현재의 가치로 땡겨다 쓰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냥 끌어다 쓰는 거죠. 미리 땡겨서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채권의 그 가치, 가격이 이게 얼마짜리냐 그걸 매겨야 되는데 그 매길 때 공식이 이렇다는 거예요. 100만 원, 100을 나눠 뭘로? 1 플러스 금리로 다 나눠버리면 지금 현재의 가치, 이 채권의 가치, 즉 채권 가격이 나옵니다. 그럼 그 가격에 따라서 사는 놈, 파는 놈에서 서로 매매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왜 그럼 금리를 내리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반비례냐? 공식이 보세요. 금리가 어디에 있어요? 분자에 있어요? 분모에 있어요? 예? 이건 수학도 아니고 이게 뭐 수학이야 산수지. 분모에 있잖아. 100을 1 플러스 금리로 나누는 게 채권 가격이라며. 그럼 분모하고 채권 가격은 반비례잖아. 그죠? 여기 금리가 숫자가 커지면은 뭐야 이거는 떨어지고 있죠.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반대로 분모 금리의 숫자가 작아져 밑으로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상승 올라간다. 그죠? 그래서 반비례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금리를 내리면 채권 가격은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 내가 현재 무슨 채권을 갖고 있어 내가. 투자하려고 내가 사놨어. 근데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즉 기준금리 정책금리를 요번에 또 내린다네? 그러면 나는 좋아요? 난 싫어. 난 좋은 거야? 다른 말로. 그럼 난 이득 보는 거예요? 손해 보는 거예요? 손해 보는 거야? 아니잖아. 이득 보는 거죠. 왜? 채권 가격이 상승 올라가니까. 반비례라며. 그죠? 그래서 요거를
평가 이득 봤다 그러죠. 채권 평가 이득, 채권 평가 이익. 가만히 앉아서 그냥 난 이득 본 거야 지금. 근데 반대로 금리를 올린다네.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가 올리겠다고 발표를 하네. 그럼 나는 어떻게 된 거야? 난 좆된 거야. 왜? 가만히 앉아서 손해 봤어. 까먹었어. 왜? 채권 가격 그럼 떨어지잖아. 그죠? 또 채권형 펀드 가입하신 분들 있죠. 채권형 펀드. 채권형 펀드도 마찬가지죠. 금리를 계속 내려 한국은행에서. 그럼 난 좋은 거야. 그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반대로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또 올린다네? 그럼 나는 어때? 난 또 좆된 거야. 왜? 가만히 앉아서 손해보냐? 채권 가격 떨어지잖아. 그죠? 아셨죠? 그래서 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가 우연히 좀 그 경험한 사실인데 얼마 전에 제가 그 모 증권사에 뭐 좀 볼 일이 있었고 갔다가 우연히 어떤 여성분이 아리따우시는 우리 20대 여성분이 그 상담을 받고 있더라고. 뭐냐면 돈이 좀 있나 봐 그분이. 근데 뭐 투자를 하고 싶다. 아 그러냐? 그 뭐에 투자하고 싶냐? 펀드 가입하고 싶다. 아 그러냐? 근데 그 직원이 아주 친절하게 열심히 설명을 해주더라고. 뭐냐? 브라질의 국채에다 투자하십시오 손님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솔직히 조금 뜯어 말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 직원분 또 얼굴이 있는데 제가 나서갖고 하지 말라 그러면 그죠? 내 쪽 칠 거 아니야 또 나를 그래갖고 그냥 모른 척 했는데 그건 아니죠. 응? 왜? 지금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미국 FRB에서 올해 안에 반드시 기준금리 올릴 거다. 그죠? 제가 봐도 한 2번인가 미루긴 미뤘는데 올릴 것 같긴 해요. 올해 안에. 그게 지금 뭐 9월이다 12월이다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뭐 9월이 될지 12월이 될지는 뭐 뚜껑 열어봐야겠지만 올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뭐 그리스 사태도 뭐 어느 정도 뭐 해결 가닥이 지금 잡혀가고 있고 그죠? 중국 증시도 안정을 찾았죠. 물론 뭐 아직도 거품이 많이 끼긴 했지만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반비례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기준금리 올려버리면 채권값 어떻게 돼요? 떨어져. 그럼 손해본단 말이야. 그죠? 그리고 특히 브라질 국채이기 때문에 브라질이 뭡니까? 원자재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야. 근데 원자재는 뭡니까? 위험자산이에요? 안전자산이에요? 위험자산이야. 그죠?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지금 다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고 지금. 미국 달러가 강세죠 지금. 그래서 환율이 조금씩 계속 올리는 것도 그래서 그런 건데 올라가는 것도. 예? 그래서 당분간은 안전자산이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 가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안타깝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 금리하고 채권은 예민한 겁니다. 서로 민감한 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예. 저금리 시대라고 그랬어요. 투자를 하시려면 이제 이 정도 상승이 있으셔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유난히 이렇게 느끼셨나 모르겠지만 채권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이 좀 많아요. 제가 말이 길어지고 있죠. 아까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바로바로 넘어갔는데 왜 그러냐? 질문들을 많이 해. 채권을 사야 되냐? 뭐 주식에다 투자를 해야 되냐? 이래갖고 그러는데 또 하나 채권을 만약에 펀드가 됐건 직접 투자가 됐건 근데 직접 투자는 힘들죠. 우리 개인들은. 예. 근데 채권에 투자를 하시려면 상식은 있어야 돼. 이 정도 지식이 있어야 돼서 좀 말이 길어지는 건데 요게 왜 반비례 관계인지 난 전혀 이해가 안 된다.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신 분은 높아지면서 그럼 제가 요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응? 자, 금리가 내려간다. 예? 금리가 내려간다. 그럼 뭐예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 돈을 빌리는 사람, 즉 채권을 발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금리가 떨어진다는 게 뭐예요? 내가 돈을 빌리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많이 안 줘도 된다는 얘기야. 그죠? 맞죠? 많이 줄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자 조금만 줘도 내 채권을 사겠다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야. 그 말은 뭐야? 나한테 돈을 많이 빌려주겠다는 사람이 많다는 소리야. 그죠? 그 말은 뭐예요? 예를 들면 1대1 개인과 개인으로 비유를 하자면 야, 너 나한테 돈 좀 100만 원만 빌려줘라. 그래? 이자 얼마 줄 건데? 이자 5% 얼마야? 5만 원 줄게 5만 원. 그랬더니 빌려주겠다는 사람이 나랑 장난까냐 지금? 5만 원? 됐어 이 새끼 안 빌려줘. 그러니까 빌리는 사람이 그래? 환도 이 새끼야 나도 아실 거 없어. 너 말고도 빌려주겠다는 사람 많어. 나한테 돈 빌려주겠다는 사람. 걔네들한테 빌릴게. 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채권값이 올라간다는 거는 뭐예요? 올라간다는 건 채권 가격이 올라가. 가격이 왜 올라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예? 뭐요?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뭐야? 채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아. 그 말은 뭐야? 아까 얘기했잖아. 나한테 돈 빌려주겠다는 사람이 천지에 깔렸어. 그러면 이자 조금만 줘도 돼. 난 아쉬울 거 없으니까.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금리와 채권의 가격은 반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고요. 채권에 대한 거는 이 정도만 할게요. 다음에는 그 회사채 시장이 호황기를 누립니다. 회사채 시장이. 그죠? 호황. 왜 그러냐? 회사채가 뭡니까? 채권이야. 근데 누가 발행한다? 회사. 일반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 이런 기업들이 발행하는 그 채권이죠. 회사채. 그죠? 요게 호황이다. 그 말은 뭐예요? 저 회사채가 잘 팔리고 있다. 그 뜻이죠. 저 채권을 원하는 사람이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어.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죠?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이번에 회사채를 1,000억을 발행을 했어. 그러면은 삼성전자 입장에선 좋은 거야. 왜? 이자를, 금리, 즉 이자를 조금만 줘도 돼. 그죠? 왜? 빌려주겠다는 애들이 많어. 그죠? 그러니까 이자 조금만 줘. 그럼 삼성전자는 좋은 거죠. 그래서 호황이다 이 말 뜻은 회사채가 잘 팔리고 있다. 그 뜻이야. 기업들한테는 좋은 거죠. 자금 조달하기가 아주 쉬워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요. 회사채 시장이 살아나갖고 이렇게 되면 은행들이 은행권에서 차입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죠? 차입이란 말 뜻이 뭐예요? 은행에서 대출 받는다고 기업 대출 받는데 그거를 안 하려고 그래. 왜? 이자를 딱 비교해 보니까 이 대출 받을 때 그 금리 내가 줘야 되는 은행에다가 대출 금리하고 요 회사채 발행해갖고 줘야 되는 금리를 딱 비교해 보니까 이쪽이 훨씬 더 싸. 그죠? 그러니까 은행권에서 굳이 차입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럼 회사채를 발행하는 거야. 그죠? 왜 그럼 이게 회사채 시장이 호황이다? 왜? 그죠? 왜? 어? 금리가 계속 내려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랬죠? 그럼 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사람 말고 삼성전자 저 회사채를 살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야? 금리 내려가네? 지금 금리 싸. 근데 한국은행에서 다음 달에 기준금리를 또 내릴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저거 분명히 기준금리 또 내려, 저거 다음 달에. 그러면 뭐야? 야, 그럼 지금 사두면은 단기간에 채권값 오르니까 나 수익 보겠네? 그래서 회사채를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산업계에는 또 어떤 영향이 미칠까를 좀 간략하게 알아볼게요. 첫 번째, 은행권. 금리를 계속 저렇게 내려보내면요.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이 어디일까요? 은행권입니다. 은행권. 왜? 은행들은 금리로 먹고 사는 데기 때문에 이게 내려가. 그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왜 타격을 받는지. 은행들의 단기 순이익이 계속 떨어집니다. 계속. 순이익 말 그대로 순이익. 비용 뭐 원가 다 빼고 직원들 월급 뭐 그건 이제 판관비라고 그러는데요. 판관비 빼고 뭐 빼고 뭐 다 영업이익에서 또 빼고 뭐 뺄 거, 제할 거 다 제하고 남은 말 그대로 순이익. 그게 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거는 예대 마진 폭이 점점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예대 마진으로 먹고 산다고 보시면 돼요. 은행은. 그럼 예대 마진은 뭐냐? 줄임말이에요. 마진이라는 말 아시죠? 마진. 근데 뭐에 대한 마진? 예대 마진. 뭐야? 예금의 예자, 대출의 대자. 그래서 예대 마진. 그래서 예금, 아까도 얘기했잖아. 수신금리. 그죠? 우리 같은 사람들 또는 기업한테 예금 그 돈을 받으면 정기예금을 딱 사람들이 가입해서만 돈을 우리한테 은행한테 맡기잖아요. 그럼 이자 주잖아. 그 이자와 대출해 주잖아. 우리는 그 돈으로다 또 대출을 해주잖아요. 은행들이. 그 대출할 때 받는 이자와 즉 예금 받아서 내가 줘야 되는 거 주는 이자와 대출을 해주고 나서 내가 받는 그 대출 이자에 그 차이, 격차, 그 차이로 먹고 사는 거예요, 은행들이. 응? 근데 그 격차 폭이 점점 줄어드니까 당연히 순이익이 떨어진다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자, 우리 일반 제조업도 마찬가지죠. 금융업도 마찬가지예요. 원가라는 게 있어요, 원가. 뭔가 물건을 만들려면 그 재료도 들어가고 사람들 인건비도 들어가고 하듯이 이 금융업에서도 원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원가란 뭐야? 원가의 대부분 차지하는 게 금리야. 무슨 금리? 조달금리. 조달금리.
자금, 돈을 조달을 해와. 조달이란 말 아시죠? 조달을 해와야 내가 대출을 해줄 거 아닙니까? 조달을 해오는데, 자, 지준율이란 말이 있어요. 지준율. 줄임말이야 뭐해? 지급 준비율의 줄임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준율. 뭐냐? 이 은행들은요, 예를 들어서 총 100억을 수신했어, 내가. 100억. 사람들이 100억을 갖다가 은행에다 다 맡겨버렸어, 100억을. 내 돈 좀 맡아주세요 하고. 근데, 그럼 그 돈을 이제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100억 내가 받았으니까 100억을 그대로 대출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망해, 그러면. 왜? 그럼 법으로도 못하게 돼 있어요. 왜? 좆대놓을 수가 있어. 왜? 10명이 10억씩 100억을 맡겨놨는데 이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갑자기 오늘 한날 1시에 10명이 은행으로 다 몰려와 그러더니 내 돈 주세요. 나 그냥 내 돈 찾아갈래요. 이래버리면 그죠? 100억 처음부터 다 대출해줘 버렸는데 무슨 돈으로 그 돈 돌려줄 거야. 난리 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뭐 10%다. 뭐 7%다. 이 정도는 대출해주면 안 되고 은행이 갖고 있어야 돼. 그죠? 그래서 전체 수신액 중에서 몇 퍼센트를 그 준비금으로 말 그대로 지급 준비. 그죠? 그 준비하기 위한 돈으로 갖고 있냐? 그게 퍼센테이지를 표현한 게 지준율인데요. 응? 근데 예를 들어서 자, 예대마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저 지준율을 종전에는 7%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8%로 하래네? 8%로 하래. 1%로 올려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나 7%에 맞춰서 딱 해놨었는데 8%에 맞추라네? 그래 1%가 지금 모자라잖아. 부족하잖아. 그럼 저 1% 부족한 돈을 자금을 어떻게 돼요? 예? 대출해준 사람한테 야 다시 내놔 그 돈 새끼야 다시 내놔 이럴 수 없잖아. 그럼 어떻게 돼? 빌려와야지. 그래서 은행끼리도 서로 빌려주고 막 빌려오고 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하루나 이틀만 쓸 테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은행이 국민은행한테 야, 내 1% 모자라서 그러니까 내가 딱 하루만 쓸 테니까 내일 당장 갚을 테니까 한 100억만 좀 빌려줘라. 이렇게 된 거야. 그때 빌려오는 자금을 콜 자금이라고 그러고요. 콜, 전화한다. CALL, 콜, 전화 때린다. 그죠? 콜 자금이라고 해요. 예? 이때 그러면은 빌려오면은 이자 안 줘? 이자 줘야 빌려줄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우리 은행에서 이자도 안 받고 그냥 빌려주나? 아니잖아. 그럼 이자 얼마 줄 건데? 그래서 그때 적용시키는 그 금리, 이자 몇 프로, 그 퍼센테이지 금리를 콜 금리라고 그래요. 콜 금리. 예? 이거는 우리 개인하고는 상관이 없어. 은행들끼리 서로 자기들끼리 빌리고 빌려주고 할 때 적용시키는 금리가 콜 금리야. 단기 자금이죠. 하루나 이틀만 쓰고 갚아버려야 되는 거. 그죠? 이 콜 금리. 이런 게 원가죠. 어떻게 은행이 조달 비용. 근데 그 종전에는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건 이따 얘기합시다. 기준금리, 그 시장금리 얘기할 때 하고 자, 일단 여기서는 요것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원가가 5%였어 이런 식으로. 이 콜금리가 사실은 근데 이 금리를 내린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기준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시장금리가 아니라 기준금리. 한국은행의 금통위라고 그러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그 금리. 기준이 되는 금리 말 그대로. 그 기준금리를 내리면은요, 시장금리도 따라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왜 그런지는. 근데 하여튼. 그래서 원가가 5%인데, 갑자기 지준율을 올려가지고 돈을 빌려와야 되는데,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에서 내려버렸네. 그래서 내가 국민은행이 급해가지고 우리은행한테 콜 자금을 땡겨다 쓰는데, 그게 어제까지만 해도 5% 내가 이자를 줘야 됐어. 근데 오늘 딱 되니까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려버리는 바람에 그럼 콜금리도 같이 내려간다고 그랬잖아요. 시장금리도 같이. 같이 떨어지다 보니까는 예를 드는 거야. 4%로 떨어져 버렸네. 그럼 원가가 4%로 떨어졌죠. 그러면은 잘 들어보세요. 은행들이 이제 대출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대출. 이걸로 먹고 샀는데 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 대출 금리를 정해야 될 거 아니야. 대출 해놓고 내가 이자 얼마 받을까? 이걸 정할 때 보통은 어떻게 정하냐면 일반 제조업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원가에다가 플러스를 해. 뭐를?
플러스 알파를 합니다. 그게 뭐야? 내 마진. 아니, 나도 얼마 거기다 붙여먹고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니야. 바보야? 그죠? 그래서 요 붙이는 마진, 요거 플러스 알파 얼마 이런 식으로 붙이는데, 그러면 자, 보세요. 어제만 해도 원가가 콜금리가 5%에다가 플러스, 예를 들어서 내가 플러스 알파에서 뭐, 예를 들면 뭐 3%를 더 내가 여기다 플러스를 시켜갖고, 요거를 대출해줬어. 그럼 여기 이제 8%가 팔린 거죠. 총 8%가 내가 판 거야. 8%를. 제조업으로 치자면. 그죠? 자동차한테 팔았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딱 되니까 원가가 4%로, 그럼 4%에다가 3% 더하면 어떻게 돼요? 7%죠. 그죠? 근데 내가 말했잖아.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대출금리를 안 내려? 지들이 뭔 용가리 통뼈라고, 뭔 똑배짱이라고, 아, 나는 대출금리 안 내릴 거야.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대출금리도 내려야 돼. 물론, 쥐꼬리만큼 내리겠지, 찔끔. 근데, 예를 들어서 대출금리도, 뭐, 예를 들면 2%로 내가 내려버렸는데, 그럼 뭐야? 원가 4%에다가 대출금리 2%에서 총 플러스 하면 6%. 그죠? 줄어버렸잖아. 그죠? 어제만 해도 총 8%를 내가 팔아먹었었는데, 은행들이. 기준금리 내려가는 바람에, 이런 젠장 6%밖에 못 팔아먹네? 2% 손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떨어진다, 은행들이 자꾸. 이해가 하셨죠? 네, 그 다음에는, 자, 보험회사, 아시죠? 삼성생명 같은 그런 보험회사들이 역마진이 발생한다. 이게 또 뭐냐? 그, 은행도 마찬가지고요. 증권사도 그렇고, 보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자체적으로 자산 운용을 합니다. 자산 운용을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쉽게 얘기하면, 보험사도 수신 기능이 있죠. 우리 보험료 내잖아. 그죠? 생명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보험에 가입하면 다달이 보험료 얼마씩 내잖아요. 그 보험금이 막 쌓일 거 아니야. 보험회사에. 그럼 그 쌓인 돈을 그냥 냅두지 않습니다. 가만히 안 놔둬. 왜? 그거를 운용을 해가지고, 즉, 어딘가에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자꾸 냅니다. 그 보험사들은 주로 채권에 많이 투자를 해요. 주식보다는. 전통적으로 그렇습니다. 원래 안전자산인 국채라든가 이런 또 우량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이런데 투자를 많이 해요. 그 말은 뭐야? 내가 채권을 많이 사갖고 들고 있다고. 근데 이 채권들이 보통 단기 채권이 아니라 장기 10년물 뭐 심지어 30년물 뭐 이런 거야. 만기가 굉장히 길어요. 만기가 기니까 대신에 금리는 많이 받아먹을 수 있죠. 기간이 기니까 만기가 기니까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단 말이야 내가. 그래서 그리고 비교적 안전하니까 그런 데다 가면 자꾸 투자를 해. 그래서 내가 채권을 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내가 이자를 채권에 대한 그 이자를 뭐 예를 들어서 뭐 3개월마다 뭐 100억씩 내가 계속 받고 있었어 보험회사가. 근데 기준금리 내리니까 기준금리 내려. 그럼 시장금리도 따라 내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채권에 대한 그 수익률 그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3개월 전만 해도 100억씩 받았는데 요번 3개월 딱 되니까는 90억밖에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이 떨어진다 보험회사들이. 아셨죠? 근데 역마진이라는 건 뭐야? 거꾸로 반대가 됐다. 뭐가 마진이 반대가 거꾸로 돼버렸다. 역마진.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것도 그냥 뭐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그 과거에 보통 특히 그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보험 계약 기간이 길잖아요. 심지어 뭐 종신보험 이런 거는 뭐 장난 아니죠. 몇십 년 이렇잖아요. 그 당시에 얘네들이 보험회사에서 물건을 많이 팔 때 그 금융상품, 보험상품을 팔면서 그 고금리를 많이 줬어요. 판매 촉진시키려고, 판매량을 늘리려고. 그죠? 그 보험 가입한 가입자한테 금리를 많이 줬어. 그것도 특히 확정금리로, 변동금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역마진, 무슨 얘기요? 내가 채권에다 투자를 해갖고 내가 그 채권으로부터 받는 그 이자 수익보다 나가는 보험 가입자들한테 줘야 되는 이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그 뒤바뀌었다 마진이, 역마진이 발생했다 보통 그래요. 그래서 보험사들이 역마진이 발생하기 시작하죠. 예. 그러니까 보험사한테는 안 좋은 거란 얘기죠. 그 다음에는요, 건설사들의 순이익이 증가한다. 그죠? 예.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왜 그러냐? 자, 건설사들이 뭘로 먹고 살아요? 특히 그 주택 쪽, 물론 뭐 주택만 있는 건 아니죠, 건설 쪽이. 근데 주택 건설하면 뭐 레미안 아파트다. 그죠?
뭐 롯데캐슬 아파트다 이런 거, 아이파크다 이런 거. 분양이 잘 돼야 되잖아요. 분양. 미분양 많이 나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분양이 잘 돼야 돼요. 분양률이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럼 왜 이게 분양이 잘 된다? 그게 뭐예요? 무슨 얘기냐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금리가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자 부담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우리나라 그 가계대출의 거의 대부분은 뭐예요? 신용대출보다는 주택담보대출이 제일 압도적으로 많죠. 주택담보대출. 이거 왜 받아? 집 살려고 내 집 마련하려고 받잖아요. 그럼 이게 집을 사는 사람이 많다. 내 집을 마련하려는 욕구가 커지니까 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그래서 건설사들 순이익이 많다. 이 뜻이야. 순이익이 늘어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보면은요. 요거는 그 동아일보인데요. 동아일보. 네? 동아일보에 보면 이런 기사가 났어요. 전세난에 지친 대치동 맹모들, 그죠? 자녀 교육을 위해 이사하는 엄마,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맹모들, 지금이 집 살 때, 그래가지고 상반기 매매 4년 만에 68%가 증가했대요. 전세 거래는 다소 줄어, 그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야, 전세가 씨가 말라가고 이렇게 전세가율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데 차라리 이럴 바엔 이자도 싸겠다. 대출 받아서 집이나 사버리자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건설사는 좋아 나빠? 좋은 거지. 그죠? 그래서요. 그 증시, 주식 투자로 얘기하자면요. 전통적으로 그래요. 전통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금리가 계속 떨어진다. 계속 금리가 떨어져. 그러면은 뭐요? 보험 관련 주식과 삼성생명이라든가 이런 보험주, 그다음에 은행주. 그죠? 은행주. 요런 거는 주가가 많이 떨어집니다. 왜 그런지는 뭐 제가 쭉 얘기했죠.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죠? 반면에 건설주들, 현대건설, 그죠? 삼성건설 뭐 이런, 삼성물산 이런 건설 관련주들의 그 주식의 주가는 오릅니다. 그죠? 오릅니다. 전통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증권 관련 주식들은 뭐 삼성증권이다, 유한타증권이다 이런 증권 관련 주식들의 주가는 전통적으로 오른다? 내린다? 뭐예요? 기준금리 떨어뜨리면, 금리 계속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증권주의 주가는 오른다. 왜? 시중에 뭉칫돈들이 다 증시로 몰려드니까. 너도 나도 주식 투자. 이러니까. 아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수출 업종들의, 그죠? 수출 업종. 예를 들면 현대차라든가 뭐 이런 거, 삼성전자. 주로 수출로, 그러니까 내수, 그러니까 국내, 우리나라에서 파는 것보다 주로 외국에다 내다 파는 게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기업들. 그죠? 뭐 SK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거. 그런 기업들의 순이익이 늘어난다. 그건 왜 그렇다? 환율 때문에 그렇다. 환율 때문에. 그죠? 그 유가, 금리, 환율, 그죠? 3대 축이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금리 얘기만 하고 있는데 나중에 환율도 할 겁니다. 근데 자세한 건 그때 얘기할게요. 그냥 그때 얘기하고 일단 그냥 들어만 주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환율이 어떻게 될까? 환율이 상승.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올라가니까 교환 비율이죠. 교환 비율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순이익이 늘어난다. 뭐야? 환 차익을 볼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금리를 내리면 계속 내리면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진다. 왜? 환율이 올라가니까. 그럼 왜 환율이 올라간다? 유동성이 풍부해진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그죠? 시중에 돈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돈의 양이 갑자기 막 늘어버렸어. 그럼 뭐야?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은 어떻게 된다? 공급이 느니까 떨어진다. 그죠? 그럼 화폐, 이 돈, 우리나라 원화, 한국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외국 돈의 가치는 올라가죠. 그럼 환율이 올라가는 거죠. 그죠? 요렇게만 알아주세요. 예, 환율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유가, 금리, 환율 할 때 아주 디테일하게 파헤쳐 드릴 테니까.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제가 뭐 그냥 최대한 간략하게 그 금리가 내려갔을 때 금리가 떨어지면 지금 같은 이런 저금리 시대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발생을 하는가에 대해서 최대한 제 나름대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쭉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럼 이제 금리가 반대로 올라가 금리가 상승을 해.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냐? 뭘 어떻게 돼?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거에 정반대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뭐 하나만 또 예를 들면 금리가 이제 다시 이제 경기가 살아나는 것 같아. 이제 좀 괜찮아졌어. 그러면 기준금리를 다시 올리겠죠. 올리면은 주식과 관련하자면 뭐라고 그랬어요? 은행 관련주들, 보험 관련주들의 주가는 어떻게 돼요? 오르겠죠. 그럼 그때 사셔도 돼요. 그럼 도대체 이 금리, 이놈의 금리, 이게 뭐길래 도대체 금리를 내리고 올리고에 따라서 이렇게 파급 효과가 크냐 이거죠. 도대체 뭔데? 금리, 누구냐 넌? 그죠? 다른 말로 이자. 이거는 뭐냐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돈에 대한, 그냥 한마디로 돈에 대한 가격이다. 더 쉬운 말로 딱 두 글자. 돈값이다. 그죠? 돈. 1,000원짜리, 만원짜리 이런 돈. 그죠? 돈. 이 돈에 대한 가격, 즉, 가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뭐, 밸류, 가치. 그래. 비슷한 말이 되겠네. 가치. 돈값이다. 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용료다. 내가 이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내야 되는 사용료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뭐예요? 대출금리 같은 거. 대표적인 사용료죠. 돈 빌리잖아. 그럼 그거에 대한 사용료. 내야지. 그게 이제 이자. 대출금리. 근데, 이것도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요.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모든 게 한 방에 다 해결이 됩니다. 뭐냐면 화폐, 돈도요. 물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건. 하나의 물건이야 물건. 이런 물건. 그죠? 제가 800원 주고 샀어요. 보드마카 문구점 가서. 그죠? 돈도 물건이야. 그렇게 되면요. 나중에 제가 환율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설명드리는 게 아주 이해가 팍팍 되실 겁니다. 돈도 하나의 물건이구나, 물건. 그래서 우리가 물가, 그죠? 물가가 오른다. 그러죠? 인플레이션, 뭐야? 물가가 막 상승하는 거잖아. 물가. 이 말은 뭐의 줄임말이에요? 물건의 가격, 물건의 가치. 이걸 줄여놓은 거야. 이 개념을 그대로 응용하겠습니다. 금리란 뭐야? 돈가야, 돈가. 돈가는 뭐의 줄임말이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돈에 대한 가치. 돈에 대한 가격. 그죠? 돈가. 그래서 화폐 가치가 올라갔다. 그럼 뭐야? 돈가, 돈의 가치가 올라간 거니까 금리, 이자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지. 그죠? 근데 반대로 거꾸로 돈의 가치, 돈가가 떨어지고 있어. 점점 떨어지고 있어. 그러면은 뭐야? 금리, 이자는 어떻게 돼? 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해 가세요? 다시 한번 강조해요. 돈도 하나의 뭐다? 물건이다. 제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모든 게 한 방에 다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금리 시대 그러잖아요. 저금리 시대. 제가 보기에는요, 저 저금리는요,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영원히 고착화될 수가 있어. 앞으로 이제 고금리 시대는 끝났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신문 이런 데도 보면요. 이제 뭐 고금리 시대는 끝났다. 완전 끝났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금리, 즉 이자는 뭐라고요? 돈가다, 돈가. 돈에 대한 가격. 그죠? 돈에 대한 가치. 이건데, 그럼 이 돈가, 돈에 대한 가격이 상승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잖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에 있어서 어떤 것이 될까? 가격의 결정 요소,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뭐예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그죠? 그러면 돈가, 금리, 이자도 마찬가지야. 이게 올라가려면 뭐야? 돈에 대한 수요가 늘어야겠죠. 또는 돈에 대한 공급이 줄어야겠죠. 맞잖아요. 그런데 올라가는데 이럴 일이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가도 별로 없다 그다지. 왜 그러냐?
돈에 대한 수요가 는다는 건 뭐야? 그 돈을 원하는, 그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 돈을 쓰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지가 않다, 지금. 왜? 제가 봤을 때 거기에 이게 아주 결정적인 그 결정타는 뭐냐면요.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그래요. 그죠?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해야 되는 인구수가 점점 줄어들고 이제 노인네밖에 없다는 거지. 일본이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일본 뭐 잃어버린 20년이라고.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아무도 이제 원하지 않아. 돈들을 별로 필요로 안 해. 돈을 쓰려고도 안 해, 이제. 소비도 안 해. 왜? 미래가 점점 불안하니까. 그죠? 그래서요, 이 돈가, 즉, 금리, 이자는 그렇게 예전만큼 막 상승할 일이 별로 없다. 은행들이 주는 그 예금 금리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 금리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 크게 봤을 때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하나는, 자, 정책금리라고 그러죠, 정책금리. 다른 말로 보통 이제 흔히 기준금리 그래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에서 결정하는 그 금리를 말합니다. 정책, 기준금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금리가 있냐? 시장금리라는 게 있어요. 뭐냐? 일반 그냥 시장에서,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뭐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가서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갈 때 대출금리 그거 적용시키잖아요. 그 다음 예금을 할 때 이자 받잖아요. 정기예금 이런 거. 그런 금리 포함해서 실물경제라고도 보통 그러는데, 그러니까 실물경제에서 발생하는 금리들을 시장금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장. 그죠?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기준금리, 즉 정책금리는 뭐냐? 각종 금리의 기준이 되는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지표. 하나의 기준. 그래서 기준금리. 야, 너희 시장금리들아, 내가 기준을 정해줄 테니까 요 기준에 맞춰서 너희들도 금리를 정하고 해라.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주는 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금리의 기준이 되는 지표, 여기서 말하는 각종 금리는 뭐예요? 콜금리라든가, 아까 말했죠? 콜금리가 뭔지, 콜금리, 그 다음에 예금금리, 대출금리, 채권금리, 이런 걸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준이 되는 요 금리를 참고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각종 시장 금리들이 다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바꿔버리면요. 첫 번째, 콜금리가 또 변해. 거기에 맞춰서. 그 다음에 이 콜금리가 바뀌니까 당연히 아까 앞서 다 얘기했어요. 당연히 예금 혹은 대출 금리에 또 영향을 미치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뭐야? 우리 실물경제와 어떤 같은 말이겠다. 물가에 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금리가 중요하고, 그래서 금리, 유가, 환율이 시장 경제를 떠받치는 3대 축이라고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럼 시장 금리는 다 설명했네, 이미. 그죠? 근데 대표적인 시장 금리는 채권, 그 중에서도 국채 금리, 다른 말로는 국채 수익률, 채권 수익률이 가장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시장 금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깜빡한 게 있어서요. 끝으로 좀 아쉬워서. 지금 저성장, 저금리 시대라 이런다고 그랬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그죠? 그게 좀 많이들 또 평소에 저한테 물어보시길래. 글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걸 알면 제가 그죠? 여기서 이러고 있겠습니까? 근데, 농담이고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좀 제발 명심하셨으면 하는데 뭐냐면, 빚을 만들지 마십시오. 빚을 만들지 마시고요. 만약에 지금 빚이, 즉 부채가 있는 분들은 그 빚부터 빨리 갚으세요. 그게 무조건 영순입니다. 빚부터 없애버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응? 요즘 디플레이션이다 그런다 그러죠. 그럼 제가 그랬죠. 금리는 아마 계속 내릴 거다. 그죠? 당분간 금리 올릴 일이 별로 없다. 없는데, 저금리 기조니까. 근데, 그럼 왜 빚부터 줄여야 되냐? 자, 인플레이션이란 말이 있고, 디플레이션 말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에 디플레이션 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아까 제가 첫 코너에서도 이거 보여드렸죠. 그죠? 디플레 논란 하는 금리나 검토. 올해 3월달 기사라고 그랬죠. 디플레이션 얘기하는 거예요.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은 반대죠.
인플레이션은 뭐야? 물가가 끊임없이 계속 상승. 물건의 가치,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디플레이션은 뭐야? 반대잖아, 반대. 돈가라고 제가 말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돈의 가치, 가격이 계속 올라가. 화폐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전통적으로 디플레이션 시대가 도래하면 현금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왜? 화폐, 현금의 가치, 돈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돈, 화폐도 하나 물건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뭐 국민은행에 내가 한 뭐 1억을 지금 대출 받아갖고 지금 1억의 빚이 있어. 1억을 갚으면 돼. 근데 그 1억을 물건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물건. 이거를 갚아 나가는데 돈가가 올라간다고 그랬잖아. 돈가가. 돈의 가치가. 그죠? 그러면은 돈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예전에는 그 1억이 상품인데 1억짜리 물건이 하나 있어. 이렇게 1억짜리 물건이 있는데 요걸 내가 사다가 은행에다 주면 갚는 거야. 근데 이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거를 내가 더 많은 비용을 치르고 사서 갚아줘야 돼, 은행에다가. 그래서 빚을 되도록 지지 말고, 네? 그죠? 빚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빨리 빚부터 없애라는 거예요. 왜? 이제 디플레이션 시대가 오고 있으니까. 디플레이션. 그죠? 디플레이션 시대는 현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금리와 맞물려 있죠. 저성장과도 맞물려 있고. 그죠? 그래서 심각하다는 거고. 아셨죠?